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내일부터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책 공약에 집중했는데요. 서울 강북을 찾아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범야권 단일화가 난항 끝에 일단 여론조사 방식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무선 전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기로.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양보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참 협상의 난항을 겪어왔잖아요. 그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 사실 두 후보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좀 절박하거든요. 사실은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뭐 이기면 한 명만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지면은 둘 다 정책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정치 생명이 끊긴다고 봐야죠. 하지만 단일화에 합의를 하면 이겼을 경우에는 둘 다 사는 거고요. 뭐 졌더라도 사실은 내일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두 후보 매우 절박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단일화를 보면 재밌었던 게 둘이 막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생겼는데 그만큼 이 책임을 되게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그래서 두 후보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바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는데 그만큼 이 단일화는 될 수밖에 없는 단일화였다. 사실은 언제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의 다 합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는 선거운동 시작 전이 25일 전에 완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윤 교수님은 이번 범야권 단일화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들의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서울 시민들이 절박함이 정말 강했다.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후보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단일화 논의 있을 때마다 아름다움은 모르겠지만 단일화는 꼭 될 거다. 왜냐하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경고할 대상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지면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절박함이 있었고 이렇게 모아지면 그 의지가 모아져가지고 본선까지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사실 문구라든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쟁점들도 정리가 좀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큰 거는 가닥이 잡혔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마이너한 부분들로 튼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 이미 그 데드라인을 지나가면서 시한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 경쟁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실무진들이 좀 조율은 하겠지만 이 흐름을 꺾을 만한 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극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5일 선거운동 이전에 이게 타결되고 단일화가 완결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투표용지의 사퇴 이렇게 나오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두 분 모두 이제 지금부터는 좀 순조롭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양측이 단일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감정의 골은 좀 깊어서 이 화학적인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던 단일화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화학적 결합은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했던 DJP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결합은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로 단일화가 되면 이게 제도상 국민의힘 당원이나 이분들이 선거운동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면적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또 4번 안철수 후보를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중도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단일화됐을 때 결합을 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라서 저는 뭐 화학적 결합을 이뤄서 두 분의 지지율만큼 합친 것에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단일화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돼서 그 국민의힘과 안철수 단일 후보가 유리한 부분은 있는데 여전히 저는 서울시장은 박빙 선거라고 봅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아름다운 경선, 뭐 그 단일화 또는 화학적 결합 이건 다 신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김 뭐 DJP 연합 할 때는 JP가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나눠져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결국은 공동 정권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뭐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사실은 삼김 이후에 개인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오세훈 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진영의 표일 뿐이지 개인 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표가 줄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 정몽준하고 노무현 후보 간의 결합 때도 예. 정몽준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 파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름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구도에서는 1대1 구도로 가느냐, 1대 다 구도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화학적 결합이나 뭐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우리가 상황을 좀 미화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네. 어떤 쪽에서는 왜곡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냉철하게 현실을 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단일화를 거쳐서 보궐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야권 재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뭐 지금은 이게 그 전초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움직일 때 야권 해처 모여가 벌어질 텐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들도 대권 주자급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합당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런 논란이 없어진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은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변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일후 후보가 우리가 진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제3지대 남거나 여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야권은 분열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야권발 정계 개편이 그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를 단일화해가지고 야권에서 그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야권의 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거를 꼭 이겨야지 대선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대선을 1년 앞두고 당이 그 존재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야권발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여권의 바람일 거다. 뭐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야권이 져서 분열된 거를 내심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권의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여권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분열하면 더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더 중구난방이라고 욕을 더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여당의 인사들은 야권 여러 후보 갈라지면 좋겠죠. 당연히 갈라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대선도 총력전입니다. 진영 전체가 모인 총력전이고 만약에 분열해 있다면 어떻게든지 다시 또 합치는 단일화에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결국은 또 1대1로 붙는다고 봅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해왔는데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극적으로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에게는 좀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 쪽의 전략가들도 이 단일화는 된다라고 보고 알고 있었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항상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그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원래 선거란 건 그렇습니다. 후보는 정책에 집중하고 당은 지원 백업을 하고 법률에 이렇게 백업을 하고 예. 선대위는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서울시장 10만 원, 서울시민 10만 원 같은 거 예. 나는 좀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누군가 할 줄 알았는데 좀 예. 늦었어요.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은 게 서울시 예산이 40조입니다, 1년에. 근데 불용률이 보통 14% 나와요. 6조가 불용이거든요. 거기 1조 정도 뽑아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준다?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고 저는 누군가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박영선 후보가 좀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그걸 막 매표 논란이라고 그러는데 선거는 원래 공약 팔아서 표하는 겁니다. 모든 선거 공약은 매표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공약에 좀 박영선 후보는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선대위 또는 이전 분들은 이제 네거티브를 하고 누가 나오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선거운동 형태와 크게 바뀌거나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박영선 후보 말씀하신 재난위로금 카드를 비롯해서 오늘은 탄소 중립 공약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탄소 중립, 블록체인 뭐 굉장히 좀 막연하지만 거대 담론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공약이 매표 행위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얕은 매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1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찍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사실 1조 정도라고 하면 더 두텁게 예. 진짜 필요한 데다가 주는 게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논쟁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너무 얕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 대계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이니 뭐 탄소 뭐 문제니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정책 아젠다를 계속 던져요. 그런데 국민들은 큰 감흥이 없는 이유가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매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단추는 박원순 이 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공약을 내세우고 그러는 뭐 그거야 좋은 일이죠. 정책 그거. 그런데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도 안 내놓고 그다음에 조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면피를 하면서 뭐 고민정 저 의원이 나가니까 20만 표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저게 진정성 있는 발언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신뢰를 쌓아나가야지 이런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런 것들 안 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던지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 대결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 다 얘기를 해.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 대결의 전제 조건은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천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문제는 뭐 인정을 합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모든 후보가 이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뽑힌 이유가 여성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민주당 당원들한테 있었다고 저는 좀 보고요. 다만 이 선거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거에 대한 심판, 회고적 투표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이 선거에 이긴 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공동체를 전망적 투표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정책 투표는 좀 전망적 투표가 되고요. 정책에 대한 논쟁은 이른바 회고적 논쟁은 자칫하면 네거티브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곡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거티브로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흐르고 있어서 물론 그 자체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이것들 이 후보 개개인의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아닌 문제로 글쎄요 미래 전망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아예 묻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선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서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해본 거고요. 다음으로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선거 상황을 보면 일단 민주당이 LCT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회기 네거티브 뭐 다 동의합니다. 지금 네거티브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희석화됐고, 그리고 애초에 그 이 원인을 제공했던 전 시장의 가족들이 그 땅에 엄청나게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시세의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국정원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도 약간 뭐 좀 그러니까 좀 그 LCT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잔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다 좋습니다. 뭐 선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LCT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섞여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의 이슈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도쿄에 있는 아파트 보유가 한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쪽을 상쇄하기 위해서 너무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2월에 처분했다고 그래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처분을 한다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선거에 임박할수록 양쪽에서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들이 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국민들은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고 하면 전체적인 데 있어서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런데 서울은 직격탄이죠.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뭐 전셋값도 그렇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와중에 가덕도 주변에 전 시장의 땅, 가족 땅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문제는 그 안에서 잔물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박영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노이즈는 많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선거 앞두고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게 결국 진정성의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 사실과 진정성의 문제인데 아까 방금 말씀 도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BBK 때 검찰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고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사업을 자기 일을 계속했다. 그 아파트 산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박영선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옮겨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런 네거티브 문제는 결국 거짓말의 문제라고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20일 동안 15일 선거가 들어갈 텐데 선거 와중에 많은 팩트체크와 함께 토론해서 그 문제를 짚을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거짓말을 한 게 걸리면 바로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글쎄요, 전 지금 후보들이 네거티브 문제 나왔을 때,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내곡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느 간 큰 국장이 몇 천억짜리 결제를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 저도 국장 출신인데 중앙부처. 그럼 간 큰 국장이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때 그 있는 걸 알지만 국가의 중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험제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갔었다. 그때 이걸 기부 체납하지 않은 건 나의 실수인 것 같다. 처가 재산이라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몰랐다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춰지느냐, 거짓말로 비춰지느냐, 해명을 유권자들이 동의를 하느냐, 그럴 만하다, 동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이제 선거라는 게 계속 서로 간에 논쟁만 벌이다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뭐 후보들 편 들어가지고 공수 이러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뭐 쫓겨나서 일본을 마치 망명을 해서 뭐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서울보다 비싼 동경에다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국민들이 특히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아마 LH 의혹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서 모레부터 3+3 협의체를 가동하게 되는데 큰 틀은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죠. 예. 지금 이게 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게 이게 물타기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약간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통 크게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들을 안 갖게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예요. 예. 여야 합의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선정하고 팀 구성하고 이런 것만 해도 상당 부분 기간이 걸려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거는 이미 한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뭐 약간 희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진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지금 가장 뭐 중립적인 예. 그런 거는 국정조사밖에 없고 그것은 합의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정조사를 빨리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미루어 버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뭐 검찰 수사가 됐던 특검이 됐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악만 디테일에 있죠, 항상. 악만 디테일에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우리나라 국정조사가 글쎄 제가 알기로 지난 10년 16번 정도 했는데 보고서만 나온 게 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선거 때 국정조사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우리나라 국정조사 그만큼 효용성이 좀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진실을 밝히는데.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정말 국회의 권능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을 흐를 수 있는 국정조사만 먼저 탁 시작을 하고 다른 걸 미룬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자. 뭐 청와대 조사하자고 하는 지금 청와대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설마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건 아닐 테니까 저는 뭐 통 크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받고 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 특검은 이제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 구성하는 동안 국정조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통 크게 빨리 합의를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성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빨리 하면은 한 달 이내에 구성이 되고요. 이제 서로 이제 문제는 구성 자체가 한 달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검사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예, 예. 사실은. 근데 이 특검 원래 이제 전 야당이 추천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가 2013년이 들어가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야당이 추천하는 게 또 맞느냐. 3기 신도시에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고민이 돼요. 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빨리 이제 좀 묘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디테일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생각보다는 다음 주에 딱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디테일한 문제 좀 봐야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야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로 추천하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수의 안을 내고 최고 결정권자가 선택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고 좀 작은 문제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을 같이 하는 게 맞죠. 지금 제가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특검을 미루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러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시간 내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